자, 오늘은 그 교과서 56조 열기관의 열효율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관의 열효율은 그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이 있어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열 에너지를 일로 바꿔주는 장치가 열기관이 되겠습니다. 열기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화력발전소의 열기관이라고 해서 그 계략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화력발전입니다. 네. 화력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그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예. 그것도 그 중에서도 석탄 화력 발전이 가장 비중이 높고요. 석탄 화력 발전만 놓고 봐도 원자력보다 비중이 높습니다. 여러분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화력 발전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경우요? 예, 하지만 싸기 때문에 쓰죠. 원자력이 더 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예,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후의 처리 비용까지 생각하면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완전히 없애는 거는 좀 그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요. 좀 병행해 가면서 좀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여기 요거는 그 개념도인데요. 여기 보면 고열원이 있고 저열원이 있고 열기관이 있죠. 이 고열원은 열기관에 열을 공급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저열원은 열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열원 그래. 내가 할 때마다 이런 느낌이었나? 역지사지를 보여주네. 화력발전소에 있는 열기관의 경우에는 요 석탄이 연소하고 있는 부분이 고열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열원의 특징은 열을 공급하거나 혹은 열을 받아도 온도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렇기도 하면서 나중에 엔트로피를 계산하기 위해서 좀 온도가 일정하면 계산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쨌든 뭐 여기서 열을 공급합니다. 그럼 물이 끓죠. 그럼 고온 고압의 수증기가 생기고요. 그 녀석이 이제 터빈을 돌리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이때 또 그 터빈을 돌리고 나서 남은 고온 고압의 수증기는 다시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열원은 그냥 공기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공기, 대기. 그래서 화력발전소에서 막 발전한다고 우리나라 기온이 1도 올라가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열원의 온도도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고열원은 온도가 T1이고 저열원은 온도가 T2고요. 일반적으로 열은 일단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릅니다. 이때 이제 열기관이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게 되는데요. 터빈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때 반복되는 과정이 사이클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순환 과정당 열기관이 고열원으로부터 받은 열량이 Q1이고요. 한 순환 과정당 열기관이 한 일이 W고 한 순환 과정당 열기관이 저열원으로 내놓는 열 에너지의 양이 Q2입니다. 그럼 이 순환 과정 동안에 연력학 제1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열기관의 입장에서 한 순환 과정에서 연력학 제1법칙을 한번 써보면요. 요 매니가 순환 과정이다. 순환 과정은 특징이 있다. 특징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0입니다. 한 순환 과정이 일어나면 압력 부피 온도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거든요. 온도 변화가 없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에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출입한 열량을 다 해보면요, 고열원으로부터는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Q1의 열을 받죠. 받고, 그 저열원으로부터는 열을 빼앗기죠. 마이너스 Q2. 그래서 플러스 Q1 빼기 Q2가 한 순환 과정 동안에 열기관에 출입한 열 에너지의 총량이 되겠습니다. Q1을 받고 Q2를 내보내는 거죠. Q는 W 플러스 델타 U죠. 얘는 W 더하기 0이 됩니다. 철수 아니고요. 예. 계속 이거는 반복되는 부분이야. 순환 과정으로 계속 나오는. 안 진다. 뭐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말지. 그래서 여기 연력 한 순환 과정당 연력학 제1법칙이 되겠고요. 이때 열 효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 대비 산출이 효율이 되겠습니다. 투입한 양분의 얻은 양이 되겠어요. 그럼 이 열기관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석탄을 연소시켰죠. 석탄을 통해서 열을 공급했잖아요. 그게 이제 열기관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투입한 양입니다. 그래서 투입한 양은 Q1이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열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것은 W죠. Q2는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입한 것도 아니고 얻어낸 것도 아니에요. Q1분의 W가 효율이 됩니다. 효율이 됩니다. 발음이 어렵더라고. 열효율.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으로 W를 구하면 Q는 Q1분의 Q1 빼기 Q2라고 볼 수도 있겠죠. W는 Q1 빼기 Q2죠. 열효율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이걸 조금 변형시켜서 쓰면 1 빼기 Q1분의 Q2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열기관의 열효율입니다. 모든 열기관에 적용되는 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이 있느냐?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모든 열기관의 열효율은요 반드시 1보다는 작습니다. 1과 같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열효율을 가지는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Q2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반드시 빠져나가는 열이 있습니다. 열기관을 통해서 반드시 빠져나가는 열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크다고 하는데 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적어도 되고요. 근데 이제 빠져나가는 열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냥 뭐 표현을 해봤고요. 뭐 오늘 뭐 그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의미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니까. 근데 조금은 그 느낌적으로 맞는 것 같죠. 일단은 빠져나가는 열이 반드시 있으니까 1보다는 작아요. 열효율이. 빠져나가는 열이 없는 열기관이 없어요. 반드시 열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기관의 열효율은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 되게 재밌는 일이 있는가 보네. 오랑우탄이야.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교과서에는 엔트로피라는 용어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유명한 법칙이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위에 있는 한 3줄 정도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은 스스로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이동을 못해요. 강제로 이동시킬 수는 있는데 열이 지 마음대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는 일은 없다라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열을 모두 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는데요. 열은 모두 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요. 열을 일로 바꾸는 게 열기관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효율이 1인 열기관은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준비한 거니까 얘기는 할게요. 1을 10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10을 1로 바꿀 수는 미안합니다. 안 할게. 넘어갈게. 방금 한 말은 오히려 더 헷갈려 근데 실제로는 10은 1은 10으로 바꿀 수 없죠. 10은 1로 바꿀 수 있죠. 거꾸로죠. 열 다음이 문제나요? 취향이 나왔어요. 열 하나요? 왜? 도저히 못 찾겠나? 잠아. 그리고 마지막 표현은 그냥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부분인데요. 엔트로피라고 불리는 물리량이요. 무질서도라고도 뭐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시간에 따라 대체로 증가합니다. 대체로 증가한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간혹 일정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변하지 않고. 근데 최소한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거나 증가하거나. 대체로는 증가하고요.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되게 짜증나? 아니 작다고. 나는 이해하고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 왜냐면 이게 짜증나는 일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우주는 멸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반드시. 왜요?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그래도 이해가 안 되겠죠.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법칙을 보면 이 법칙 일단 겉으로 보는 문장만 보면 좀 기존의 물리 법칙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보통은 보존된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에너지도 보존되고 운동량 보존되고. 근데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이거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이제 설명 듣고 나면 이게 당연하다는 걸 느꼈으면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수학적인 내용이거든요. 수학 잘하지. 그래서 그 물리학자들은 연력학 제2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보다 더 근원적인, 더 틀릴 가능성이 더 낮은 그런 법칙이라고 봅니다. 먼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요 참고 표시한 것은 참고로 그 시험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엔트로피는 이제 무질서도라고 하는데 정의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통계적인 방법이 있고 이미 거시 상태, 미시 상태에서 성성 틀렸어요. 열 통계학에서 정의하는 그 통계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엔트로피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력학 좀 거시적인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엔트로피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같아요, 두 개가. 근데 이제 그 분자 하나하나를 보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통계적인 온도, 열 이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통계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우리가 평균값으로 쓰고 있는 온도나 열로 얘기하면 연력학적인 정의 방식이고, 분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면 통계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문장 읽어볼게요. 통계적인 방법의 엔트로피의 정의는 거시 상태에 대응하는 미시 상태의 수인데 하나도 모르겠죠. 이거는 연력학적 방식인데요. 정의 방식인데 엔트로피의 변화는 온도분의 열량이 돼요. 출입한 열량. 그러니까 그 고열온 것 같은 경우에는 열을 내놓죠. 그러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고, 저열온은 열을 받죠. 그러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겁니다. 열을 받으면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열을 내어놓으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연력학적인 방식인데, 제가 주로 설명한 것은 통계적 방식을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크게 완전히 이해할 거리라는 것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저 이해합니다. 오면 되겠습니다. 네, 머리가 좋아. 나도 너를 이해한다. 일단 거시 상태, 미시 상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거시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상태라고 보면 돼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상태라고 보면 되고, 미시 상태는 사실 우리가 눈으로 구분하기 힘든 세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동전으로 비유하니까 둘 다 눈에 보이는 상태라서 좀 헷갈리는데요. 이게 동전 4개를 이렇게 던진다고 칩시다. 이렇게 동전 하나하나는 바닥에 도달했을 때 앞면에 나올 확률 50%, 뒷면이 나올 확률 50%입니다. 하나하나는요. 근데 4개를 던졌을 때 이 가능한 상태는요, 동전 4개가 모두 앞면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4개 중에 3개만 앞면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4개 중에 2개만 앞면인 가능성이 있고, 4개 중에 1개만 앞면일 가능성이 있고, 4개 다 뒷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건 겉으로 보이는 상태고요. 그걸 세부적으로 보면 동전 4개가 모두 앞면인 거는 앞밖에 없죠. 근데 3개가 앞면인 경우는 동전이 4개가 있으니까요, 앞 뒤 앞 뒤 앞 이렇게 4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2개가 앞면이고 2개가 뒷면일 경우의 수가 가장 많아요. 해보면 앞 뒤 앞 뒤 뒤 앞 뒤 앞 이렇게 해서 좀 6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면요, 요거는요 다 동일한 확률을 가져요. 그러면 거시적인 상태만 놓고 보면은 얘가 확률이 가장 높죠. 경우의 수가 6가지니까요. 그러니까 일대 요런 상태가 엔트로피가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시적으로 나타내는 요 상태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미시 상태의 수가 많으면 엔트로피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동전이 4개니까 숫자가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지, 아보가드로 개수만큼의 동전을 던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앞면이고 절반 정도가 뒷면일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10개 정도만 늘려도 아마 이게 엄청 많을 거야. 다 적어주세요. 야, 그거 그냥 숙제로 낼까? 아니요. 동전 10개로 해가지고 반이 앞면인 경우의 수를 다 적어서 내라. 다음 시간까지 적어서 내세요. 한 대 걸릴 것 같습니다. 한 달까지는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요걸로 확산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분자가 8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분자가 8개가 있는데 왼쪽에 지금 다 몰려 있는 상황인데요, 그 구멍이 뚫려서 오른쪽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분자 하나하나는 자유롭게 막 움직이기 때문에 왼쪽 방에 있을 확률이 50%, 오른쪽 방에 있을 확률이 50%입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8개의 분자가 왼쪽에 다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하고요,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가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비교해 보면요, 이게 각각 방에만 8개씩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대충 생각해도 이렇게 반반 있을 경우의 수가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가 엔트로피가 높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 있는 세부적인 미시 상태의 수가 많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높고, 그러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높겠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개수가 적을 때는요, 어쩌다 운 좋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개수가 아보가드로 개수가 돼버리면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한번 구체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요 방이 총 8칸이 있는데요, 이걸 2구역으로 나눌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렇게. 그럼 왼쪽 구역에 방이 4칸, 오른쪽 구역에 방이 4칸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왼쪽에다 다 채워볼게요.
그러면 요 네 개의 분자가 왼쪽 구역에 모두 있을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끼리 자리 바꾸는 거는 고려 안 할게요. 자리 바꾸는 것까지는 고려 안 하고 이렇게 네 칸이 다 채워져 있는 이 상태에 대한 미시 상태 수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왼쪽 구역에 분자 4개, 오른쪽 구역에 분자 0개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 수는 한 가지라는 거죠. 그죠? 한 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왼쪽에 3개가 있고 오른쪽에 1개가 있는 미시 상태 수를 세워 보도록 할게요. 그럼 하나가 이제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한번 잡으십시오. 16가지. 하나, 둘, 셋, 넷. 4가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해서 8가지죠.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하나, 둘, 셋, 넷. 12가지. 하나, 둘, 셋, 넷. 16가지. 그래서 총 왼쪽에 3개, 오른쪽에 1개. 딱 1개만 오른쪽으로 가도 거기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의 수가 16가지나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2개하고 36. 오 똑똑한데? 맞죠? 제가 수학 좀 잘하거든요. 그래. 그 입만 안 열면 좀 더 매력적일 것 같은데.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있을 수 있는 거기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 수를 세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2개의 분자가 4개의 방에 있는 상태의 경우의 수를 보니까 6가지고, 근데 왼쪽도 똑같은 패턴이죠. 그러면 이것도 6가지 있고 그 6가지에 대해서 각각도 6가지가 있으니까 6 곱하기 6 해서 왼쪽 구역에 2개, 오른쪽 구역에 2개 있을 수 있는 미시 상태수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요 숫자들이 엔트로피의 개념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보가드로 수가 되면 숫자가 엄청 커지겠지.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분자로 하면은 요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 앞에다가 로그를 붙여서 엔트로피를 정의합니다. 로그 배웠다고 알고 있는데 뭐 로그를 씌우면은 숫자가 굉장히 작아지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로그를 붙인 게 엔트로피가 돼요.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이 있을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확산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잉크방울을 물에 떨어뜨렸을 때 잉크방울이 골고루 퍼지는 현상을 요 연력학 제2 법칙으로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럼 잉크방울이 처음에 탁 여기에 떨어졌을 때에는 요 공간에 분자들이 다 있었죠. 아주 그 좁은 공간에. 근데 이 공간에 이 분자들이 배열되어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하고요, 요 공간에 분자들이 배열되어 있을 수 있는 미시 상태수 경우의 수하고, 요 공간에 분자들이 배열되어 수 있는 경우의 수하고, 요 공간에 배열되어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하고 비교해 보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거기에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 수가 훨씬 많아지죠. 여기는 아보가드로스의 몇 배만큼 분자들의 개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은 어느 곳에나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각각의 분자들이. 그러면 이게 공간이 넓은 곳에 골고루 퍼져 있는 상태일수록 거기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아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일을 열로 100% 바꾸는 건 가능한데 열을 일로 바꾸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보이는 거시적인 물체가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라고 어떤 물체의 운동 에너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커다란 덩어리의 물체가 얘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이 전부 다 한쪽 방향으로 속도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런 에너지를 그러니까 요 에너지의 총 에너지가 100줄이라고 해요. 100줄. 근데 이 상태하고요. 이 분자들이 전부 다 쪼개져 가지고 얘네들이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무작위적으로. 총 에너지가 100줄인 상태. 비교해 보면 얘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인 상태고 얘가 열 에너지인 상태거든요.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어요. 이게 방향이 별로 없잖아. 덩어리가 한 개고. 근데 얘는 덩어리가 여러 개이면서도 각각의 방향이 또 다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100줄의 에너지를 가지는 상태로서는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건 가능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바뀌려면은 뭔가 다른 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열 에너지가 일로 100% 바뀌는 건 불가능하고 인위적으로 도움을 줘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아까 일은 열로 100% 바뀌는데 열은 일로 100% 안 바뀐다라는 게 얘나 같은 맥락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방 안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책이 책장 안에 꽂혀 있고 의자가 책상 밑에 있고요. 베개와 이불이 이불 위에 있는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의 수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책이 책장 안에 없고 의자가 책상 밑에 없고 이불과 베개가 침대 위에 없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지저분한 게 물리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걸 오히려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몸에서 열이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엔트로피가 우주적 전체적으로 보면 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멸망을 더 앞당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자는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얘네들이 우주의 종말을 좀 더디게 해주는 착한 아이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과정도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열 에너지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주의 종말을 앞당기는 행위예요.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의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엔트로피의 증가를 줄이려면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실 결국에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다 보면 모든 게 열 에너지로 바뀌어 버리니까 우주는 없어지겠죠. 무의미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이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이제. 우주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맞죠.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멸망할 바에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도 여러분이 그 우주의 멸망을 볼 확률은 0이라고 여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다가 우주 멸망이 그러네. 자, 이까지가 아니고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근데 통계적인 연력 엔트로피를 제가 쭉 얘기했는데 제가 설명을 할 부분은 카르노 기관 열기관의 효율을 설명할 때는 연력학적 엔트로피 정의 방법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엔트로피의 변화는 온도분에 출입한 열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열을 받으면 엔트로피가 증가한 거고요. 열을 방출하면 엔트로피가 감소한 겁니다. 요걸로 열기관의 효율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르노라는 물리학자가 역시 참고표입니다. 카르노 기관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 카르노 기관은 이론적으로 같은 온도 사이에서 작동하는 열기관 중에서 고열원의 온도와 저열원의 온도가 같다라는 가정하에 열 효율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값을 가지는 이상적인 열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효율이 가장 높은 열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거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카르노 기관 먹는 거 아닌데? 아 맛있어요. 나 맛있어요 이러잖아. 맛있어요. 많이 썼냐고요? 네. 이거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이거는 등온 과정과 단열 과정으로만 이루어진 순환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구현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듭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마찰이 없는 경우로 항상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마찰이 없는 경우를 실제로 구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마찬가지로 카르노 기관도 실제로 구현은 못합니다. 못한다고 봐도 돼요. 네,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마찰이 없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잖아. 이것처럼 이제 가능한 기관입니다. 근데 이 카르노 기관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연료율을 계산하는 거는 좀 복잡하고요. 그 엔트로피 측면에서만 좀 분석을 해볼까 해요. 그 카르노 기관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엔트로피의 변화가 0인 기관입니다. 엔트로피가 0일 변화가 0일 수는 있다 그랬죠. 근데 일반적인 열기관은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근데 카르노 기관은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순환 과정에서. 그래서 출발은 이래요. 엔트로피의 변화가 일반적으로는 0보다 같거나 큽니다. 같으면은 카르노 기관이고요. 크면은 그냥 일반적인 열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기관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고열원, 열기관, 저열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요 세 개의 엔트로피 변화를 모두 더하면 0이 되면 카르노 기관이고요. 0보다 크면은 일반적인 열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 본 거예요. 보면 요게 고열원의 엔트로피 변화입니다. 고열원은 열을 방출하죠. 네. 고열원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열을 방출하니까 T1분의 Q1 이렇게 되고요. 엔트로피가 감소합니다. 고열원은. 열기관은 엔트로피 변화가 없습니다. 순환 과정이잖아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그랬죠. 한 순환 과정 다 엔트로피 변화거든. 그러니까 엔트로피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는 카르노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열기관이 그렇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냥 열기관 자체만 놓고 보면 한 순환 과정 다 엔트로피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저열원은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열을 받죠. 그래서 T2분의 Q2만큼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요게 0보다는 같거나 크죠. 그 결과를 보면 Q1분의 Q2가 T1분의 T2보다 크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유도를 생략한 부분은 뭐냐면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요. 카르노 기관인 경우에는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카르노 기관만의 열 효율이고요. 요거는 카르노 기관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모든 열기관의 열 효율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온도가 고열원의 온도가 T1이고 저열원의 온도가 T2인 열기관 중에서 효율이 가장 높은 열기관의 열 효율이 카르노 기관이고 그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이고 이건 일반적인 기관의 열 효율이거든요.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아까 연력학 제2법칙의 결과로 요런 식이 나왔으니까 일반적인 열기관의 열 효율은 카르노 기관보다 일단 작거나 같습니다. 같으면 카르노 기관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보다 작습니다. 일반적인 열기관이. 그러니까 카르노 기관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가장 효율이 높은 기관이라는 거죠. 그럼 요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을 잘 보면요. 얘가 만약에 1이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카르노 기관의 효율이 1이 되려면 고열원의 고열원의 온도가 무한대이면 돼요. 아니면 저열원의 온도를 0켈빈으로 유지해 주면 돼요. 둘 다 말이 안 되죠. 네. 일단 무한대의 온도를 만드는 것도 안 되고요. 그 뜨거운 열이 뿜뿜하고 있는 열기관 주변이 온도가 0켈빈으로 유지될 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
가장 효율이 좋다는 카르노 기관조차도 연료율이 1보다 작아요. 근데 일반적인 열기관은 카르노 기관보다 연료율이 작으니까 열기관은 전부 다 효율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논의의 시작은 연력학 제2법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전부 다 알 필요는 없는데요. 이 논의의 시작은 엔트로피 법칙이었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연력학 제2법칙이었고요. 그 결론이 모든 열기관의 연료율은 1보다 작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열기관의 연료율이 1보다 작은 이유는 연력학 제2법칙 때문이다. 그것의 결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따끈따끈하니까 조심해야 되겠지. 최근 문제에다가 열기관까지 있으니까. 자, 그림은 고열원에서 Q1의 열을 흡수하여 W의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에서의 에너지 흐름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열기관은 열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장치이다. 맞죠? 그리고 열기관의 열 효율은 이게 갑자기 이게 왜 딸려오노? 들어가 있어. 나올 때가 아니야. 자, 열기관의 열 효율은 Q1분의 W고요. Q1과 Q2로 나타내면 Q1분의 Q1 빼기 Q2로서 1 빼기 Q1분의 Q2예요. 1 빼기가 빠졌죠. 이유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Q1이 W인 열기관, 요게 바로 그 열효율 100%인 열기관이죠. 요거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하는 연료율 100%인 열기관을 제2종 연구기관,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배하는 투입한 에너지보다 일을 한 게 더 큰 게 제1종 연구기관이에요. 둘 다 이제 불가능합니다. 연구 없다 이랬죠. 그래가지고 연구기관 없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끝난 줄 알았지? 교과서에 보면 요 표가 있어요. 요 표가 굉장히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상식선에서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요게 그 자동차 효율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효율이라고 하는 건 차량 효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들어가는 연료가 있잖아요. 가솔린이나 뭐 이렇게 디젤이나 그거들이 이제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열 에너지 중에서 몇 %가 동력으로 바뀌냐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작습니다. 보면 가솔린 차는 18% 정도예요. 가솔린을 태워서 나온 열 에너지의 18%만 자동차가 굴러가는 데 쓰이는 거예요. 디젤은 22%고요. 하이브리드 차는 기름을 쓰긴 쓰죠. 근데 전기도 같이 쓰죠. 충전해가지고. 그래서 30%가 되고요. 전기차는 80% 되고 수소연료 전지차는 48%입니다. 요것만 보면 전기차가 제일 좋아 보이죠. 근데 이것만 따질 게 아니라 연료를 생산하는 효율도 따져봐야 돼요. 석유의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가솔린, 디젤, 그리고 수소연료,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 자체도 연료는 그 석유죠. 그래서 걔네들은 연료 생산 효율이 높아요. 근데 전기 에너지는요, 연료 생산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화력발전소 한번 생각해봐. 화력발전소 생각해보면 그 고온의 수증기가 터빈 돌리고 나서 밖으로 나올 때 보면요, 열을 엄청나게 많이 방출을 하죠. 그럼 다 빠져나가는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그 열 에너지 중에서 극히 일부만 역시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요. 심지어 또 송전하는 과정에서 또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따져보면요, 전기차의 효율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연료 생산 효율과 차량 효율을 다 합친 효율이 전체 효율인데 가솔린이 16%, 디젤이 20%, 하이브리드가 26%, 전기차가 21%, 수소연료 전지차가 36%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차를 그럼 왜 쓰느냐? 이건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24시간 돌아갑니다.
근데 밤에는 전기가 남아 돌아요. 그때 충전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도 일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뀌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부는 이제 주로 밤에 충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차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차가. 요것만 놓고 보면 수소 연료 전지차가 최고죠. 그렇잖아요.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일 효율이 높잖아. 그러면 다 수소 연료 전지차로 바꾸면 좋을 텐데 왜 안 되느냐? 맞아요. 그게 가장 정답입니다. 아직 비쌉니다. 예. 지금 그냥 생으로 사면요 7, 8천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근데 요새 구입할 때 한 4천만 원이면 구입하거든요. 정부 지원. 예, 세금입니다. 정부 지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하거든요. 지원을 해주는 게. 왜냐면 어째 보면은 수소 연료 자동차는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단계예요. 그냥 이런 장점이 있잖아요. 장점이 있는데 이걸 보조를 안 해주면 이게 발전이 안 되니까 힘든 거죠. 나중에 어느 정도 발전이 되고 생산 단가가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보조금을 풀면 되죠.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이제 또 경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몇 가지 있는데 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성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과만의 일이 아닌 거죠.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보조금이 필요하고 사실 또 방금 한 말도 약간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정치도 문과 이과 고루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약간 문과가 치중된 부분이고요. 제가 정신할게요. 예, 하세요 진짜 제발. 제 친구나 공학 쪽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자연과학 쪽, 그 기초과학 쪽에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나가더라도 안정감 있게 자기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게끔 이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공학도 필요하지만 기초과학도 도움이 되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연구한 기초과학이 몇십 년 뒤에는 공학에서 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저도 정말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시간을 들여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에 대한 내용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이 빠듯할 겁니다. 추가 문제 있죠. 열과 에너지 추가 문제를 좀 빠듯하지만 다 풀어볼게요. 1시간 만에. 그래서 미리 좀 풀어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좋습니다.